안녕하세요. 묘시마의 빙의의 비밀 제14회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미신과 사실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베스트셀러 빙의의 저자 묘시마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스님의 애착이 깊은 영화인 정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2001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뷰티풀 마인드인데요. 저는 천재가 나오는 류의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인지 이 뷰티풀 마인드를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여전히 네이버 영화에서는 평점 무려 9.26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정신분열증을 다룬 실화 기반의 내용과 40년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대학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괴짜 천재인 주인공은 균형 이론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의 천재성이 영화의 전반에서 차근차근 소개되고 있어서 아주 재밌게 볼만합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수업을 듣던 물리학도 알리샤와 사랑에 빠지죠. 하지만 나중에 병세가 생기면서 점점 소련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 라는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러한 정신분열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럼 영화 예고편 먼저 보고 오시죠. John Nash was one of the most brilliant minds of his generation. Welcome to Princeton. Who among you will be the next Einstein? Find a truly original idea, and it's the only way I will ever distinguish myself. It's the only way I will ever matter. He saw the world Where's Nash? Out there, looking for his original idea. in ways that no one could imagine. This flies in the face of 150 years of theory. Congratulations, John. It's the achievement of a lifetime. From producer Brian Grazer and director Ron Howard, I'm wondering, Professor Nash, if I can ask you to dinner. You do eat, don't you? How big is the universe? Infinite. How do you know for sure? I don't, I just believe it. It's the same with love, I guess. the extraordinary gift What can I do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that set him apart. You are the best natural code breaker I have ever seen. You've done your country a great service, son. Would push his mind What is wrong with you? beyond its limits. Somebody, help me! John, open the door. Talk to me. Tell me what happened. It didn't happen. This is not what I signed on for. I'm not leaving. Stop! You can't reason your way out of this. Why not? Why can't I? I need to believe that something extraordinary is possible. DreamWorks Pictures, Universal Pictures, and Imagine Entertainment present You have to help me. one man's journey to the greatest discovery of all. You don't know it's real. This is real. Academy Award winner Russell Crowe, Academy Award nominee Ed Harris, and Jennifer Connelly. Perhaps it is good to have a beautiful mind, but an even greater gift is to discover a beautiful heart. A Beautiful Mind. 네, 이렇게 뷰티풀 마인드의 영화 예고편 보고 오셨는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명대사와 함께 예고편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영화의 이야기를 앞서서 저는 이 영화 천재 영화라고 검색하던 도중에 알게 됐는데요. 정신분열증이 키워드로 있는 만큼 왠지 스님께서는 이 정신과 관련된 영화를 찾아보다가 뷰티풀 마인드를 알게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이 영화를 접하게 되셨나요? 제가 2002년에 빙의를 썼잖아요. 네. 근데 그 해가 영화 뷰티풀 마인드가 한국에서 개봉한 해였어요. 정말 운명적이네요. 네. 2001년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고 2002년 2월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제가 2002년 1월에 책이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영화가 개봉하면서 너무 감명 깊게 읽었고 봤고 그다음에 지금은
최근에도 이제 받아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소장용으로 받아서 가끔 이제 이 영화를 봅니다. 스님의 이 저서가 발간된 해에 출시가 된 영화라고 하니까 참 더 뜻깊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님께서 저는 이 영화를 실화 기반의 영화인지는 사실 모르고 재밌게 봤는데 실화 기반의 영화라고 합니다. 수학자인 주인공 존 내시는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이론을 냈고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지금 영화 이렇게 예고편을 이제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화는 정말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이제 개요를 보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미리 이제 말씀하셨지만 1949년 이제 27쪽짜리의 박사 논문 하나로 150년 동안에 지속된 그 경제학 이론을 뒤집고 신경제학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제시한 그 천재 수학자입니다. 존 내시가. 그래서 이제 1928년에서 2015년에까지 사셨던 그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제 작가가 실비아 네이사라고 하는 그 전기 작가인데, 그래서 뷰티풀 마인드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존 내시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실제적인 인물이었고, 그래서 더한 이제 감명이 영화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었지만 실존 인물이다. 실제 존재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세기 유명한 수학자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기존 이제 우리도 이제 게임을 많이 하지만 기존 게임 이론에 대한 이제 새로운 분석으로서 제2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인물이었다. 응? 그러나 이제 그는 50년 동안이나 조현병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현병에 대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영화 이야기를 나오니까 조금 마음이 가볍고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아인슈타인을 비댈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그 훌륭한 분이 50년 동안 조현병에 시달렸다.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존 내시의 이제 게임 이론은 경제 정치학에서 쓰였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와, 저 게임 이론이라는 거는 또 유일하게 들어봤는데 네. 존 내시가 개발을 한 거였군요. 네. 굉장히 성공한 분이죠. 네. 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은 잘 몰랐던 이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그 존 내시의 삶은 어쩌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이제 천재 수학자로 이제 활동하던 30세 무렵에 조현병 증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10대에 이미 조현병이 시작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치료를 받지 않고 등한히 뭐 전혀 치료를 받지 않고 하다가 갑자기 30세 무렵에 조현병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이 병은 50년까지도 앓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 조현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한 번 발병하면 또 평생 이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존 내시의 전체적인 모든 이 일생이 다 설명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영화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이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이 겪은 증세를 통해서 조현병을 좀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조현병에 대해서 좀 어떤 증세를 겪는 걸로 표현이 되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병은 인구의 1%가 앓고 있는 그런 흔한 질병이지만 환자 본인은 무엇이 허구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우선 불면증과 함께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지고 누군가 자신을 이제 이렇게 감시하고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리에 있으면서 현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음성이 자신을 감시하고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임무를 명령을 받는다.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환청, 환시, 환각 그것이 망상이거든요. 그 망상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룸메이트가 나오죠. 네. 룸메이트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비밀 요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 실제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환자는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의실에서도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하거나 정부에 이상한 그런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갖다가 우체통에 넣는데도 조심조심 그런 비밀 요원처럼 가서 이제 뭐 놓고 하는데 자신은 정부에서 자기를 고용한 비밀 요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존 내시가 그리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제 영화는 천재성으로 점점 이제 황폐되어가는 존 내시의 영혼과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예, 자신을 희생한 그의 아내. 나는 그 아내가 알리샤의 사랑과 감동의 스토리를 영화에 너무너무 잘 담아냈다는 것이 참 감명 깊게 봤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가족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네. 그 가족이 잘못 만날 때는 이 병은 평생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줄거리를 보면 대개 99%의 사랑과 1%의 영감이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재 존 내시. 40년대에 최고 이제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대학원에 이제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이제 한 천재가 캠퍼스를 이제 술렁이게 만들죠. 그 내성적이면서도 무뚝뚝해 보이면서도 아주 오만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면서 자기 확신에 꽉 찬 수학과 신입생 존 내시가 뛰어난 두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뛰어난 두뇌와 또 수려한 그 용모, 잘생겼잖아요. 용모를 지녔지만 걸음걸이가 어쩐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거 어색하죠? 네. 그리고 이제 표정도 아주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그러니까 괴짜인 듯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모든 주변 사람들의 이제 까십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존 내시가 이제 기숙사 유리창에다가 특별한 걸 쓰잖아요. 네. 계속 그 유리창을 노트 삼아서 모든 수학에 대한 걸 쫙 씁니다. 그 단 하나의 문제에 매달리게 되죠. 그 문제가 어떤 걸까요? 이 이론을 균형 이론과 이 게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예. 그런 것들 수학 문제에 관련된 게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예. 네, 그런 이론들이 아니었을까 그 이 생각합니다. 유리창에 거기에 전부 다 수학을 네. 다 그랬죠. 분필로 쓰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과 그 술집에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금발 미녀를 둘러싼 친구들의 이제 경쟁을 지켜보던 이제 존 내시는 섬광 같은 어떤 그런 직관으로 균형 이론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뭐였나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도 여성에게서 그런 이론을 발견하는 거예요. 1949년에 27쪽짜리의 논문을 발표한 이제 그 존 내시는 하루아침에 학계의 대스타로 뜨잖아요. 네. 그리고 떠오르게 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순수한 사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사랑을 찾는데 이후 MIT 교수로 이제 승승장구를 하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정부의 비밀 요원. 그러면서 윌리엄 파처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을 만나서 소련 암호 이제 해독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데, 하지만 정작 그를 당황케 한 것은 몇만 개의 암호가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사랑이란 인생, 사랑이란 인생이 난제였단 말이에요. 이제 자신의 수업을 듣던 물리학도 알리샤와 제자와 사랑에 빠진 이제 그 존은 굳게 닫혔던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행복한 어린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냉전 시대에 이제 덫에 걸려서 빛을 잃어가는 천재의 영혼이 보입니다. 그래서 알리사와 결혼한 후에도 존은 윌리엄의 이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수행을 하거든요. 부인 몰래. 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부인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소련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존은 이제 목숨의 위험을 느끼게 되죠. 네. 그 미행을 하면서 스파이가 이제 거기에 불과하고도 이제 아내에게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질 않아. 이를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비밀에 붙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의 빛은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점점 꺼져가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내 엘리시아는 그의 고통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병원으로 데려가잖아요. 네. 강제 입원을.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의사들이 와가지고 강제 입원을 이제 시키는데, 저는 힘든 치료를 이제 받게 되죠. 전기 치료에서부터 약물 치료, 뭐 상담을 통해서 점차 이제 조금씩 좋아져요. 반드시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의 이제 지원 속에서 회복의 길을 찾게 되는데, 저는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상은 호전되지만 환각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 그러니까 가상 인물들은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그 룸메이트,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스파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그 룸메이트의 조카라고 하는 한 10살 된 소녀, 네. 그거 와가지고 계속 이제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게 하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저는 그 친구의 도움으로 학교에 복직을 하게 되죠. 그런 몸으로 학교에 복직을 한다는 거 참 어렵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환각과 그다음에 망상과 그 현실을 구분하여서 질병을 극복하려는 그런 피나는 노력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후에 이제 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는 이제 그 오리지널 아이디어, 즉 이제 새로운 경제학, 다른 교수들의 그 이제 그러니까 이론인 그 새로운 경제학 이론인 이제 비협력 게임이라고 하는 이론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들의 이제 만년필 의식을 받는데, 그 만년필 의식이라는 게 동료 학자들이 이제 그에게 보내는 최상의 존경과 환영의 의식이라고 해요. 그 만년필을 여기서 이제 존 내시가 앉아 있는데, 네. 어떤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만년필 하나 놔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그 훌륭한 교수님, 학자분들이 이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년필을 보따리를 만년필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받게 되는 거죠. 수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저도 그냥 감동의 눈물을 볼 때마다 이제 흘리는데, 그리고 이제 수상 소감을 연설하게 되죠. 저는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관객석에 있는 엘리샤 아내를 쳐다보면서 감사를 이제 표합니다. 눈으로. 그래서 아내가 있었기에 여러 가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면서 이제 감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 깊죠. 정말 그 부분부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너무 다 감동 깊고예요. 이 존 내시의 이 병을 또 극복하고 네. 교수님들이 또 만년필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네. 또 모든 게 아내 덕분이라고 돌리는 이런 장면 참 네. 감동적이었고 스님께서도 이 장면이 가장 감동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렇게 또 스님께서 치료를 경험해 보신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명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이 대사가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발전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스님께서는 혹시 영화에서 영화를 참 애착 있게 보신 것 네. 같은데 어떤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그 대사 존 내시의 그 수상 소감을 하는 정말 명대사가 가슴에 지금도 그냥 울렁울렁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언제나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속 쓰고 온 집안에다 숫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오려서 갖다 붙이고 또 이제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정식과 논리를 말이죠. 그러나 평생 그것을 연구했지만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논리입니까? 누가 이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동안 물질적 세계와 형이상학적인 세계,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세계에 빠졌으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박수를 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관객석에 아내 그 엘리샤를 감동의 눈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명대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어서 저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내가 없었으면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조현병 환자로서. 그 본인도 너무 감동을 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논리나 이성도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정식보다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을 알았다, 깨달았다는 거. 근데 사랑하면서 다 그런 걸 느끼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도 못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요즘 세대에도 많잖아요. 대신에 무엇을 얘기하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잘못됐어. 너 탓이야. 자기 탓하기보다는 너무나 탓을 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서 항상 탓을 한다.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저쪽은 또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이게 이런 현실의 부부들, 그 현실의 남녀를 봐가면서 이런 명대사가 우리들이 사는 지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이혼도 적을 것이고 싸움도 없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섰어요.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내 모든 이유는 당신이요. 감사합니다. 이 명대사가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께서 한번 되뇌어 보면 좋겠어요. 스님께서 참 명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 존 내시가 본인은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빠져 있다가 드디어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는 이 구간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스님께서 아무래도 빙의에 걸리신 환자들을 치료를 한 만큼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또 스님께서 많이 봤던 환자들이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순간이 또 생각나서 울컥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을 그 모든 공을 아내에게 돌리는 걸 보면서도 굉장히 감동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스님께서 지금까지 늘 강조해 오셨던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조금 일깨워주는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어떤 명대사들이 또 인상 깊으셨나요? 이제 그 명대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로 이제 가늠을 하고 환각으로 환각. 환각으로 보이는 세 사람의 인물들은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나타났어요. 음, 그 환각에서 보이던 룸메이트, 네. 또 소련 어떤 그런 뭐 KGB 뭐 요원 같은 그런 사람,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어린 애기 살살 웃으면서 그 세 사람은 그 시상식에서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사람,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환각 속에 보이는데도 놀래지 않고 오로지 그 무시하고 그러면서 명대사를 할 수 있었다는 존 내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네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걸 보면서 엘리샤와 함께 발걸음을 이제 뗍니다. 근데 계속 따라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병이 시작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걸 실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실존 무시하지 인물이라고. 못하죠. 네. 님 이제 병을 치료를 하면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정말 노벨상을 타고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만년빛 세례를 받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성공한 때 아니겠어요. 네.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이 허구다 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영화의 반전이거든요. 옆에서 사람이 따라오는데 그거를 현실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존 내시는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시상하는 시상식에서도 옆에서 낄낄거리고 옆에서 뭐 눈짓을 보내고 하는데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엘리샤와 함께 발걸음을 떼고 있다. 그것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상편에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감동을 한 내용에 뷰티풀 마인드는 단순한 전기 영화가 아니다. 응? 전기 영화가 아니고 그것은 복잡한 감정과 정신적 고통을 탐구하는 그런 깊이 있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내시의 그 천재성과 그가 겪은 정신적 고통, 그가 경험한 환각과 환영, 망상과의 마음, 그리고 그의 가족의 헌신적인 지원은 감동적이고도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된다. 꼭 보시고 받아볼 수 있잖아요. 네.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신병 환자들, 정신질환 환자들, 빙의 환자들은 반드시 이걸 보게 되면 희망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각박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정신질환을 이해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그 회복력과 또한 사랑의 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묘사,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거든요. 어떻게 영화에서, 물론 싫어하지만 이렇게 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환각과 현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존 내시가 그 상태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관객들에게 성실하게 전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랑과 헌신,
그 엘리사는 이제 사랑과 헌신을 하잖아요. 결국은 한 번에 이혼을 합니다. 한 번 이혼을 하고 다시 또 재결혼을 하게 되죠. 이혼을 하는 동안에는 존 대시가 정말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잠시 떠난 사이에. 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엘리사는 남편을 지극정성 사랑으로 돌보고 그의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생애를 보면 존 대시는 이제 86세, 나이가 많이 들었죠. 30대에서부터 시작한 병이 86세가 될 때 그의 아내는 이제 82세였어요. 2015년. 네. 2015년 영화가 만들어지고 2002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꽤 한 10년이 넘은 세월에까지 사진 거죠. 이 영화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5월 23일 날 미국의 뉴저지주 그 턴파이크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가 가드라인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안전벨트를 매질 않아서 아이고. 이 두 분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그래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순간까지 아내 엘리사와 함께 존 내시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학계 노벨상인 아벨상을 그 상의 시상식에 참석한 뒤에 귀국해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가던 중에 한날 1시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왜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분이 또 수학계 노벨상을 이제 아벨상을 타고 그 좋은 일에 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도 네. 호사다마다 좋은 일에 막았기도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언론에서는 세상의 문을 열어준 부인 엘리샤와 함께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는 그녀와 함께였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조현병에 걸린 천재 수학자 그를 다시 세상과 마주서게 한 동반자와 함께 2015년 5월 23일 잠들다.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세계 모든 언론들이 그분의 그 사후를 애통해하면서 그러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마지막을 같이 갈 수 있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응? 운명처럼. 얼마나 예. 두 사람의 그 사랑하고 했으면 운명을 마지막 끝내는 순간까지도 함께 저 세상에 갈 수 있었다는 건 그것도 행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영화가 이제 2002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이제 4개 부문에 다 석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져서 또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러면서 10여 년 넘게 살다가 그래도 80세가 넘었으니까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명 깊게 봤던 영화를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더군다나 질병이 있든 없든 이 영화는 꼭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영화 이렇게 감명 깊은 영화가 요즘엔 없잖아요. 인간의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이 영화 하는 동안에 다 거기에 몰두할 수 있고 또한 영화가 본 지 꽤 오래됐잖아요. 제가 2002년에 봤으니까 벌써 2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받아가지고 가끔씩 제가 보는다.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가 있을까? 내가 빙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해에 상영한 달도 비슷하게 한 달 사이로 한 영화는 정말 나도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정말 네. 스님께서 베스트셀러 책을 만드신 그 해에 발간된 또 출시가 된 영화라서 그런지 더 뜻깊고 또 더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연말을 정리하고 새해의 앞날을 꿈꾸는 와중에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모두들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볼 영화 추천을 기다리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추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현병이 걸린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함께 사랑하는 부인 엘리샤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봤다라는 점, 그리고 그도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조현병이 걸리지 않은 가족들, 또 일반인들에게도 보기를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이유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영화였다라는 점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감상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스님께서는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인상 깊은 장면을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가장 조금 인상 깊으실까요? 가장 인상 깊었을 때는 만년킴을 이렇게 만년필을 봐서 존경의 그걸 받았던 거 하고 마지막 그 수상식에서 그렇게 감명 깊은 그 말을 했던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인데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교적으로 볼 때는 그 마음도 영이거든요. 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감각은 다만 이제 신념의 그림자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 응? 너희들이 이제 영안이 열리어 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도 스님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한 그 영도 스님의 어떤 어구에서 제가 이걸 찾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고 성인의 말씀들이 그리울 때가 마지막이라 하면서 네, 좀 연말이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영안이 열리어 영의 모습을 본다 하여도 이건 결코 실제를 본 것이 아니니라. 아까 계속 환각을 봤잖아요. 환상. 네.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생각의 그림자여서 제일의 적인 실제가 아니니라. 영적 현상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나니 병 앓는 영이 있고 괴로워하는 영도 있고 몸뚱이도 없는 영이 어떤 영은 위장도 없으면서 위병을 앓기도 하고 어떤 영은 심장도 없으면서 심장병을 앓기도 하도다. 그러나 이는 다 미망이니라. 이와 같은 영이 사람에게 접하면 그 사람은 위병을 나타내며 혹은 심장병을 나타내도다. 그러나 아무리 영각에 비치인 영이라도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는 영들은 제일의 실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그럴 때 신념에서 바로 잡혀 흘러도는 어둠의 그림자니라. 환각 환시가 다 어둠의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어둠이 겹쳐서 흘러도는 마음은 그 신념이 형태가 되어 헛것으로 나타나느니 비록 어떠한 모양으로 보일지라도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라 실제가 될 수 없도다. 너희들은 실제가 아닌 것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다루지 말라. 실제가 아닌 것에는 실제로서 상대하라. 참이 아닌 것에는 참으로서 상대하라. 가상에 대해서는 실상으로 상대하라. 어둠에 대해서는 빛으로 상대하라. 실제가 아닌 것을 없애는 건 실제밖에 없느니라. 헛것을 부수는 건 실상밖에 없느니라. 허망을 없애는 건 진리밖에 없느니라. 어둠이 없음을 증명하면 광명밖에 없느니라. 실제가 아닌 것을 없애는 건 실제밖에 없다. 헛것을 부수는 건 실상밖에 없느니라.
허망을 없애는 건 진리밖에 없다. 진리. 어둠이 없음을 증명하면 광명밖에 없느니라. 저들에게 생명의 실상을 가르치라. 저들에게 생명의 실상이 완전한 법신불 그 자체임을 알게 하라. 법신불은 모든 것의 전체이므로 법신불은 죄를 만드시지 않으므로 법신불 밖에는 다른 창조주가 없으므로 이 세상에는 지을 죄도 없고 갚음 받을 죄도 없음을 알게 하라. 3계의 모든 영, 3계의 모든 생명들이 이 진리를 관하고 이 진리를 깨달아 일체 환고의 근원인 뒤바뀐 어두운 생각을 없애버리고 제천 선친들은 일제의 진리에 합창을 하고 한계 생명들은 모두 빛으로 나타나라. 그래서 미혹과 장애는 남김없이 일체에 소멸되고 이 세상에 이대로 온통 빛으로 충만한 불국토를 이루리라 하는 정영도 큰 스님의 그 어구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혹시 이 불국토라는 건 뭔가요? 불국토라고 하는 네. 것은 부처님의 법이 넘쳐서 흐르는 땅을 불국토라고 합니다. 네. 불국정토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바른 법이, 부처님의 네. 그 바른 법이 온 천지를, 모든 세계를 덮쳐서 그것이 불국토라, 불국정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스님과 함께 뷰티풀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참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기 딱 좋은 마음이 따스해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스님께서는 연말에 보통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시나요? 저도 항상 그 스님이 되기 전에는 12월이 되면은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또 어떤 그 아름다운 송들이 있잖아요. 네, 캐롤송도 있고 참 캐롤송도 여기에 있고 많죠.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한때 이제 교회도 나갔었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뭔가 흥분이 되는 그런 12월이 아닌가. 또 눈도 기다려주고 첫눈이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산사에 이제 눈이 많이 오면 그 눈을 뽀독뽀독 밟는 소리를 밟으면서 찬불가도 한번 불러보고 또한 이제 캐롤도 산타 그 노래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지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네. 저도 같이 가족들과 네. 저희 이제 같이 또 손주들하고 네. 같이 어울려서 뭐 특별한 그런 행사도 하고 집에서 하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와 불교 뭐 천주교 다른 게 아니라 다 성인이 오신 달이잖아요. 네. 그걸 같이 축복할 수 있다는 거 다 함께 하면 괜찮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끔 뵐 때 있고 교회 가서 신부님도 만날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롭게 해요. 참 스님께서도 이렇게 목사님도 만나고 신부님도 만나고 크리스마스에는 아무래도 성인이 오신 날인 만큼 모두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특별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영화가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대개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생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제가 사람의 몸 받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몸 받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과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 그러나 그분들을 만났어도 깨닫기 어렵다. 이게 네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 가족,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서로 축복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까 그 영화도 사랑이잖아요. 배려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라고 하는. 근데 요즘에는 배려가 없어요.
조금 배려가 실종되었죠. 배려가 실종, 배려 실종. 그다음에 뭐 누굴 사랑한다 하는 것도 뭐 어떤 면에서 좁은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승적인 어떤 큰 사랑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득가득 채워서 큰 사람, 그리고 불교가 소인을 대인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작은 사람을 크게 만들어서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사는 부부라도 항상 그저 원망만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가슴 아픈 소리를 하지 말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칭찬을 하고. 여보, 오늘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게 되면, 여보, 오늘 당신이 굉장히 어디가 멋있어. 옷이 참 젠틀해. 당신은 참 멋쟁이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 남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상을 빡빡 쓰면서 일찌감치 들어와. 이렇게 하면은 나가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들어오게 되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반겨줘요. 10년을 살았든 1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반겨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좀 사랑을 천천히 길게 갈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자식들한테도 볼 수 없잖아요, 잘. 그럼 아이들한테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도 야, 너 정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대화를 걸어보는 거. 그래서 서로가 축복과 사랑과 어떤 배려 이런 거를 이 영화를 보면서 50년 동안 조현병을 앓은 사람이 마지막에 사랑이 아름게 하여튼 교통사고가 났든 네. 갔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좌우명처럼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부부의 사랑이든 친구의 사랑이든 종교에 대한 사랑이든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하면 굉장히 더 예뻐질 거예요. 그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가는 세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12월이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나잖아요. 새로운 한 해가 병원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럼 병원년은 태양이거든요. 아주 큰 태양이에요. 그래서 병원년 한 해는 엄청난 태양이 빛을 발하는 그런 해기 때문에 혹시 저희 전에는 그 해가 떠오르는 해돋이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장소입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모든 걸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또 이어서 기원문을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기원문을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할까요? 네. 아니요? 자, 기원문.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어버이신 법신 부처님이시여. 나의 전 존재를 빛나는 영과 온갖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나의 삶은 나의 힘이 아니요 시방 삼세에 항상 계신 법신 부처님의 생명.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행함이 아니요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해 계신 법신 부처님의 권능.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나타나신 법신 부처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고 수호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부. 이렇게 기원문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니까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고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님과 영화 이야기부터 정신질환의 하나인 조현병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뷰티풀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30대부터 86세까지 조현병을 앓았던 주인공의 스토리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사랑 없인 살 수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조현병을 알리는 영화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주변에서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말을 맞아서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스님과 함께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들 한번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고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